선거를 100일 남짓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체비에 들어갔습니다.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평균 소비 성량이 73.4%로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발 훈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해주면서 코스피가 1950선 회복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무리를 아주 잘 해줬는데요.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195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7.26포인트, 1.41% 뛴 1957.8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제조업 경기 관련 지표의 호조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미국발 훈풍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27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인 것은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3개월,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것은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날 개인은 2,714억 원, 기관은 50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0.04%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가 2.74%, 운송장비가 2.29%, 제조업이 1.81%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B금융이 3.49% 올랐고 삼성전자도 중국 내 점유율 확대 기대감에 3.42%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도 강세를 보였고 페이스북의 와치앱 인수로 전날 8% 넘게 급락했던 네이버도 2.32% 오르며 반등했습니다. 포스코는 0.34%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의 선전이 눈에 띈 하루였는데요.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죠. 예, 삼성전자가 외국발 훈풍에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경쟁사인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1일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4,000원, 3.42% 오른 133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3% 이상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이날 56,000원, 5.79% 오른 102만 4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5% 이상 오른 것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모처럼 방금 웃은 것은 전날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10여 년 만에 비중 확대해서 비중 중립으로 하향한 데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벤 리체스 바클레이스 캐피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 TV 등 새로운 제품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만큼 혁신적이지 않은 데다 대부분 아이폰 라인을 보조하는 수준이라 획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태블릿 PC의 경우 삼성과 같은 경쟁자들로 인해 시장 점유율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인용한 미국 시장 조사 전문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11년 4분기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24%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앞섰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전날 애플의 주가는 나스닥 시장에서 1% 넘게 빠졌습니다. 네, 이 밖에 주주 환원 정책이나 외국인 순국도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면서요? 예, 삼성전자가 직접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130만 원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상우 리딩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면서
갤럭시 S5 출시와 더불어 판매량이 늘어나면 2분기부터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어 2분기 안으로는 140만 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상황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978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2일 이후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린 것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4거래일간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우도 12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삼성그룹주 펀드를 운영하는 한 펀드 매니저는 삼성전자로부터 외국계 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증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큰 모멘텀을 기대하기보다는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100일 남짓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9대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명운을 걸고 전력 투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출범함에 따라 1998년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라는 정치지형 속에 치러집니다. 새정치연합이 기존 양강구도의 틈을 비집고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도약할지,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의 반사 이익을 누릴지가 선거의 최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 구조가 바뀌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 대출도 다음 달 출시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평균 소비 성향이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소비 성향은 73.4%로 2012년의 74.1%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을 덜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201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평균 소비 성향은 73%로 전년 동기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201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강남권 재건축발 훈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단지,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후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높이면서 매도자 우위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는 등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매도자들이 팔기를 보류하고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연초부터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한 상태에서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방침이 도화선을 당긴 형국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그 시기와 규모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증시를 비롯한 채권, 환율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내년 후반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연준에서 금리의 조기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직 소수입니다. 다수는 금융위기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조기에 올리면 실물 경제와 경기 회복 기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년 9월이 유력한 금리 인상 시기로 점쳐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역대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인 190억 달러를 들여서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을 인수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정보산업부의 박민주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우선 페이스북에 거금을 들여서 사들인 왓츠앱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왓츠앱은 야후 출신의 엔지니어 양쿤과 브라이언 액튼이 지난 2009년에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광고와 게임, 쇼핑 등 부가 서비스 없이 메시지 기능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이고요. 전 세계 4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1년간 무료로 사용한 후 연간 1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지만 월간 신규 사용자가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200억 건의 메시지가 왓츠앱을 통해 오가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도 하루 평균 10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벌써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거액을 들이고 사들인 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목적은 빠져나가는 10대 이용자들을 잡고 모바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에서 300만 명가량의 10대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서비스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왓츠앱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이렇듯 메신저가 모바일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떠오르자 페이스북은 모바일 메신저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스냅챗의 인수를 제기했지만 거절당하고 이후 거금을 들여 좀 더 규모가 큰 왓츠앱을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과 또 4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왓츠앱, 이 두 회사가 뭉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왓츠앱과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합쳐지면 모바일 시장을 잠식할 만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왓츠앱이 광고와 게임 등 부가 서비스를 넣지 않는 메신저를 표방해 당장의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 주커버그 CEO가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10만 가입자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향후 왓츠앱의 뉴스와 게임 등 페이스북의 다양한 플랫폼을 접목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막강한 연합군 등장에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위챗과 라인 등 글로벌 경쟁자들은 페이스북의 막대한 자본과 인지도를 등에 업은 왓츠앱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중국을 기반으로 6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위챗과 3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라인, 그리고 왓츠앱이 3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왓츠앱이 페이스북에 인수되면서 페이스북이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왓츠앱은 북미와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선언한 위챗과 라인이 입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앞으로의 페이스북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추진해온 중국 4공장이 충칭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중국 법인의 파트너인 베이징 기차와 현지 정부는 현대차 4공장 유치 방안을 놓고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공장이 충칭에 들어서면 2016년 현대차의 중국 현지 생산 능력은 기존 1, 2, 3 공장과 합쳐 135만 대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택시장의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분양시장에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엠코가 위례 신도시에 분양한 위례 2차 엠코타운 센트로엘이
1순위에서 평균 12.3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미래 2차 엠코타운은 전용 면적 95, 98제곱미터로 국내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준용으로만 구성됐으나 1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모집 가구 수를 채웠습니다. 현대상선이 해운 동맹체 G6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들과 공동 운항하는 아시아 미주서안과 대서양 항로 신규 노선 17개를 확정했습니다. 2분기부터 아시아 미주서안에 12개 컨테이너 노선을 운영하고 대서양에는 5개 노선을 서비스합니다. 이에 따라 G6의 공동 노선은 29개로 늘어납니다. G6 얼라이언스는 현대상선이 소속된 뉴 월드 얼라이언스와 그랜드 얼라이언스가 합쳐 2011년 말 출범했습니다. 리바트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국내 최대 규모 가구 전시장인 리바트 하우징을 개장했습니다. 매장은 10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주방 가구를 비롯해 욕실, 타일, 바닥재, 침구류, 3층에는 프리미엄 주방 가구 리첸을 배치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방 가구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종합 인테리어 컨설팅과 구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매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